대법원 2022년 9월 29일자 2022-5873 결정. 사건명 간접 강제. 보전 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 권고 결정은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화해 권고 결정 정본의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보전 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 권고 결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의 집행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 등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 권한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한편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재판은 발령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므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 권고 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보전처분 신청과 보전처분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에 따라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재판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57조, 제28조에 따라 화해 권고 결정 정본의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가 정하는 집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 2022년 10월 14일 선고 2018-210690 판결. 사건명 유채동산 인도. 1. 권리자가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권리 행사의 기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권리자가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는 권리 행사 이전에 회생 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 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 행사를 할 당시 회생 절차의 진행 단계 등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집단적, 포괄적 채무 처리 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 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회생 담보권자, 회생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 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권리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미 회생 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을 법인의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을 법인에 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자 갑 회사가 리스 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 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을 법인이 위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 계획이 인가된 후 리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10월 14일 선고 2018다 244-488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1. 선의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현존이익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이를 주장하는 측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금전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그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고 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 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2. 갑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FX 마진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갑 법인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기본 재산을 예탁한 후 그 돈을 위탁 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을 회사의 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FX 마진 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을 회사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 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법인의 위탁에 따라 FX 마진 거래를 실행한 다음 정산 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을 회사에는 예탁된 돈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10월 14일 선고 2020다 289163 판결 사건명 토지 인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보전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 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국유림법이라고 한다. 국유림법은 준보전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21조, 제25조 제1항 준보전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산림청장은 대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6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준보전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 계약은 유효하고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 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첫째, 구산림법 2005년 8월 4일 법률
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구산림법 제71조 제1항은 국유림을 요존 국유림과 불요존 국유림으로 구분하였다.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7호로 제정된 국유림법도 국유림을 요존 국유림과 불요존 국유림으로 구분하면서 제16조 제1항 요존국 유림을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으로, 불효존 국유림을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제16조 제3항 한편 국유재산법은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였는데 제6조 국유림법 제16조 제3항도 이에 따라 요존 국유림을 행정재산으로, 불효존 국유림을 일반재산으로 본다고 개정하였다. 국유림법은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면서 요존 국유림을 보존 국유림으로, 불효존 국유림을 준보존 국유림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일반 재산 대부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권리관계는 사법의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목적물이 국유재산이라는 공적 특성이 있어서 국유재산법 등 특별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유재산법상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준보전 국유림도 마찬가지다. 준보전 국유림에 관한 대부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부를 받는 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에 관한 권리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이상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사법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셋째, 국유재산법상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준보전 국유림은 보전 국유림 외에 국유림으로 국유림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준보전 국유림은 보전 국유림 외에 국유림으로 국유재산으로서 공적 특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 국유림법은 준보전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할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준보전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한 권리 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산림청장의 허가 없는 양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두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준보전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권리를 양도할 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준보전 국유림이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대부 현황을 파악하여 준보전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일 뿐 산림청장의 허가를 양도 행위의 효력 요건으로 정하여 허가가 없으면 양도 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넷째, 준보전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특별법의 규제가 없는 이상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무단 양도된 경우에도 임차권 양도 계약이 유효한 것과 마찬가지로 준보전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년 10월 14일자 2020-7330 결정 사건명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민사조정신청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에 관한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때 위 조정 절차 비용에 변호사 보수도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 보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은 조정 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고 정하고 제2항은 조정 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조정 절차의 비용은 소송 비용의 일부로 본다 라고 정한다. 또한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 이 본문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 비용은 조정 절차 비용의 일부로 본다 라고 정한다. 민사조정법과 민사조정규칙은 조정 절차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 비용 부담의 재판과 절차 비용액 확정 절차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 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에 관한 조항을 민사조정 절차에 유추 적용할 수 있고 그 조정 절차 비용에 변호사 보수도 산입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 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 2022년 10월 14일 선고 2022-241608 등 판결 사건명 약속 어음금 등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는 경우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독립당사자 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에 권리주장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회 방지 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 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년 10월 14일 선고 2022-245518 판결 사건명 임금 1. 사용자가 취업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취업 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변경된 취업 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 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 배제 사유가 없는 변경 후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취업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갑의료원의 보수 규정이 2000년 1월 11일 개정, 시행되면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보수 규정, 누진제, 개정 전 보수 규정을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보수 규정, 단수제, 개정된 보수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2000년 1월 1일 입사하여 퇴직한 을이 개정 전 보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개정된 보수 규정은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갑의료원이 소속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보수 규정이 개정되기 전부터 갑의료원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었던 을은 개정된 보수 규정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해당하여 개정 전 보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10월 14일 선고 2022다 246757 판결 사건명 용역비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 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 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둘째,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그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대법원 2022년 10월 14일 선고 2022-252-387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 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 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 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그 서면에 부대 항소장이나 부대 항소 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부대 항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피항소인이 항소 기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부대 항소란 피항소인이 제기한 불복 신청으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항소인의 불복 범위에 한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 항소를 재개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03조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에서 정한 대로 부대 항소 취지가 기재된 부대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민사소송법 제405조 그러나 피항소인이 항소 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 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 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 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 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에는 비록 그 서면에 부대 항소장이나 부대 항소 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대 항소로 볼 수 있다. 이는 피항소인이 항소 기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